너 이 반지 어디서 훔쳤어? 재벌회장 서아린이 신입 경비원의 손을 붙들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왜 이러세요? 신입 경비원 시우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당장 말해! 이 반지 어디서 났어? 흥분한 할인이 다리에 힘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이 반지는 아버지 유품입니다. 시우가 할인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품이라고? 그럼 너는? 도대체 반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할인이 이러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회의실 문이 열리는 순간 사람들의 등이 일제히 곧아졌습니다. 서아린이 들어서면 늘 그랬어요. 구두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릴 때마다 긴 테이블 양쪽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말도 없이 숨도 줄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여회장, 짧게 올린 머리, 흐트러짐 하나 없는 검은 정장. 그녀가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치기 전까지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인은 서류를 훑어내리다가 손끝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테이블 반대편에 앉아있던 영업본부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고 양쪽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잠시 뒤 할인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분기 수치, 이게 본인이 낸 결과가 맞습니까? 물음표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높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목소리였는데 그 안에 온도가 없었어요. 차갑다기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목소리. 본부장이 뭔가를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할인은 이미 다음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으시죠. 오늘부로요. 그게 다였습니다. 더도 덜도 없었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던 본부장이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말년이 외롭지 않겠어요, 회장님. 그 말이 회의실 안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할인은 눈 하나 깜짝 안 왔습니다. 다음 장 서류를 넘기고 있었어요. 다만 테이블 아래 그녀의 손끝이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비서가 들어와 내일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내일이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할인은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은 채 짧게 알아라고만 했어요. 비서가 나갔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할인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25주년. 그 숫자가 혀끝에서 맴도는 것 같았어요. 25회. 그 긴 시간이 지금 이 회의실 한 귀퉁이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건물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인은 불 꺼진 회의실들을 지나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외투를 벗지도 않고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밤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빼곡한 빌딩,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붉은 불빛. 화려했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 풍경 전체가 유리 한 장 너머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 사이 깊숙이 손때가 밴 낡은 반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가죽이 달아 모서리가 해진 케이스였습니다. 할인은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열지는 않았어요. 그냥 손 안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다가 조용히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어요. 목록을 내리다 멈췄습니다. 도혁. 수십 번도 더 봤던 이름인데 볼 때마다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한 번도 지운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냥 닫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할인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야간 경비원이 자세를 바로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십니까? 할인은 멈추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경비원이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혼자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분도 참 외로워 보여. 고급 아파트 35층, 창가에 서면 서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리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심의 불빛 위로 다른 풍경이 겹쳐들었습니다. 낡은 벽지, 형광등빛, 빌라 방 안에서 서툰 손으로 기저귀를 갈던 한 남자의 뒷모습. 그 옆 벽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갓 태어난 아이의 발도장이었습니다. 조그맣고 붉은 발바닥. 그 종이를 보면서도 짐 가방을 들고 나서면서도 하리는 끝내 아이 쪽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기억은 언제나 그 장면에서 멈췄어요. 하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0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잘 다듬어진 머리, 오랜 세월이 새긴 주름. 그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혼자 말했습니다. 성공했어. 근데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한 건지 모르겠네. 대답은 없었어요. 거울 속의 여자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창립 25주년 기념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묵직하고 반듯한 동판이었어요. 그 옆에는 낡은 반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번듯한 기념패와 헤어진 케이스가 나란히 놓인 풍경. 하리는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결국 다시 그쪽을 보고 말았어요.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잔 건지 안 잔 건지 모를 밤이었어요. 천장을 보다가 창밖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다가 날이 밝았습니다. 몸을 일으키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사이드 테이블 위에 핸드폰이었습니다. 도혁이라는 이름이 아직도 눈앞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하리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일어났습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행사 준비로 분주한 본사 로비를 지나면서 하린의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그 전화가 걸려온 건 오후였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낡은 싱크대 앞에 서서 물소리를 들으며 손을 움직이던 중에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놨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이번 기회 아니면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 주세요. 해외 바이어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럽 브랜드였어요. 무명 디자이너인 하린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직접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아서 물이 계속 흘렀어요. 하리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그 단어가 가슴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혁이 아이에게 이유식을 떠먹이면서 하린 쪽을 힐끗 봤어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하린이 낮에 있었던 전화 얘기를 꺼냈을 때 도혁의 숟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말없이 아이 입가를 닦아주더니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는 건데? 하린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밥상 위에 국그릇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웃었습니다. 이유도 없이 방긋 두 볼이 찌그러지도록 웃었어요. 도혁이 아이를 번쩍 들어 하린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봐봐. 이 녀석 웃는 거 봐.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아니야? 하린이 아이를 보며 잠깐 웃었습니다. 그러다 눈을 피했어요.
도혁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우리 셋이 같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야. 낮고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하리는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잠깐 사이를 두다가 말했어요. 나는 이 가난이 행복하지 않아, 도혁아. 부드럽지 않은 말이었지만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말이 밥상 위에 조용히 놓였습니다. 도혁이 입을 다물었어요. 아이만 여전히 옹알거렸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혁이 먼저 잠이 든 뒤에 조용히 일어났어요. 장롱 아래쪽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지퍼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스케치북, 연필 케이스 하나씩 넣었어요. 손이 느렸습니다. 서두르는 것도 아니었고 망설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혁이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이 마주쳤어요. 할인이 멈췄습니다. 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할인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시 누웠습니다. 벽 쪽으로 돌아 누운 도혁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두 사람은 함께 골목 안쪽 반지 가게를 찾았습니다. 작은 유리 진열대 하나가 전부인 가게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은반지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고르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커플링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둘 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은 하트 문양이 새겨진 은반지 한 쌍을 가리켰습니다. 문양을 새기는 동안 하리는 유리 너머를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도혁은 완성된 반지를 받아들고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꼭 돌아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어요. 다음 날 새벽 빌라 복도는 아직 어두웠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할인은 가방을 들고 방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아이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잠든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조그만 콧등, 살짝 벌어진 입술, 고른 숨소리.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아이의 뺨에 거의 닿을 듯 가까워졌다가 그대로 걷어들였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복도에 나온 하리는 잠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문 너머에서 아이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칸, 한 칸.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한번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빌라 창문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혁이 아이를 안고 창가에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하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그 창문의 불은 한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창문에 불이 꺼진 게 언제였는지 하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부터 그녀는 앞만 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차가웠습니다. 가방 끈을 고쳐쥐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뒤에서 무언가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하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돌아갈 것 같았어요. 해외에서의 첫 두 달은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말, 낯선 사람들. 하리는 거의 매일 밤을 스케치북 앞에서 보냈습니다. 쪽잠을 자고 일어나 다시 그렸어요. 손끝에 굳은 살이 박였고 눈 아래 그늘이 짙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이어가 처음으로 좋습니다라고 말하던 날 하리는 숙소에 돌아와
욕실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기쁜 건지 무너진 건지 모를 상태로 한동안 차가운 타일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시차가 있었으니 한국은 새벽이었을 겁니다. 하리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문자를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계약 성사가 확정된 날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바이어 측 담당자가 샴페인을 가져왔어요. 호텔 방 안에 작은 잔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할인도 잔을 들었습니다. 차갑고 기포가 올라오는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웃었습니다. 드디어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틀어놓고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않던 TV였어요. 화면 아래쪽으로 자막띠가 흘렀습니다. 한국 뉴스였습니다. 하리는 처음엔 흘려봤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화면 속 건물이 눈에 걸렸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빌라, 소방차 여러 대, 기자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 검은 연기가 하늘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TV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샴페인 잔을 내려놓은 줄도 몰랐어요. 화면 속 자막이 보였습니다. 서울 은평구 노후빌라 대형 화재 사망자 다수 발생. 할인의 눈이 건물 외벽을 훑었습니다. 익숙한 형태였습니다. 담장 모서리, 입구 위에 철제 차양, 그 차양 아래 붙어 있던 빌라 동호수 표지판. 손에 들고 있던 게 없었는데도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방 안에 통화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담당자가 뭔가를 물었지만 하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냥 걸고 또 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떻게 공항에 갔는지, 어떻게 탑승구를 찾았는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좌석에 앉아서도 전화를 걸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까지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주소를 말했어요. 기사가 거기 어제 불난 데 아니에요? 하고 물었지만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서울 도심을 지나 골목으로 들어설수록 하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금씩 쥐어졌습니다. 현장을 본 건 골목 입구에서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탄 냄새.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연기 냄새가 골목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통제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소방관 한 명이 막으려 했지만 하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벽 일부만 남아 있었고 지붕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창틀, 계단, 복도, 아이 발도장이 붙어 있던 그 방,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시커멓게 그을린 잔에 위로 아침 햇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햇빛이었습니다. 근처에 남아있던 주민이 다가왔습니다. 윗집에 살던 아주머니였어요. 그 아주머니가 할인을 알아보고 뭔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기도 같이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할인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주머니가 황급히 팔을 잡았어요. 할인은 그 손에 매달린 채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저앉지도 않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로 구청 임시 대피소에서 사망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손으로 쓴 명단이었어요. 종이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리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도혁? 손끝이 그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그 아래 영아, 신원 미상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하리는 그 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해졌습니다. 눈물인지 눈이 침침해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이세요? 하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명단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발이 무거웠어요. 한 걸음 내딛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하리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어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하리는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도혁 것은 도혁 손가락에 있었을 겁니다. 아니, 있었겠죠. 하리는 자신의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지 않은 채 케이스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닫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바이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약 진행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떨리지도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하리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하늘. 그날부터 하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봤자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흘렀어요. 회사가 커졌고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디자인 사무실이었던 것이 브랜드가 되었고 브랜드가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이 5명에서 50명이 되었고 50명이 500명이 되었어요. 하리는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에서 무언가가 따라올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25년이 지났습니다. 창립 기념행사 당일 아침 본사 로비는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습니다. 현수막을 꺼는 직원들, 꽃을 정리하는 직원들, 마이크 앞에서 음향을 점검하는 직원들, 입구부터 행사장까지 안내 리본이 양쪽으로 쭉 늘어서 있었어요. 창립 25주년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현수막이 본관 외벽을 가로질러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사된 현수막 글씨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하리는 행사 2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오늘 순서와 주의사항을 보고했지만 하리는 절반쯤만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주차장 입구로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얼굴들이었습니다. 25년. 하리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그날 새벽 골목을 걸어 나오던 감각은 아직도 발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행사는 오전 10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대강당의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할인이 단상에 오르자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마이크 앞에 선 할인은 잠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넓은 홀 안에 가득 찬 박수 소리가 벽을 타고 둥글게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이 회사는 작은 사무실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홀 안에 퍼졌어요. 앞줄 직원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책상이 3개였고 직원은 5명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시다는 게 하리는 거기서 잠깐 멈췄습니다. 딱 한 박자였어요. 대본에 없는 멈춤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비서실장이 고개를 들었지만 하리는 이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멈춤 동안 할인의 시선이
홀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서 멈췄습니다. 행사장 입구를 정리하고 있는 경비원이 보였습니다. 신입이었습니다. 할인이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관람객 동선을 안내하면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또래보다 단정한 인상이었고 말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할인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눈길이 거기 걸렸어요. 경비원이 몸을 돌려 안쪽을 정리할 때였습니다. 오른손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은빛이었습니다. 낡았습니다. 할인의 눈이 그 반지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멀었습니다. 단상과 입구는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였습니다. 반지 겉면에 새겨진 작은 문양이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할인의 입이 잠깐 멈췄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몇 초였지만 앞줄 임원 한 명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자리에서 살짝 몸을 일으킬 듯 하다가 멈췄어요. 할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원고지가 아니라 입구 쪽에 가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오른손, 그 반지, 문양, 하트 모양이 새겨진 작은 은반지. 25년 전 골목 안쪽 작은 가게에서 맞추었던 그 반지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인사말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홀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할인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단상 옆에서 대기 중이던 비서가 다음 순서를 귀띔했습니다. 할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다시 입구 쪽으로 갔습니다. 경비원은 아직 거기 있었어요. 관람객 한 명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단상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당황해서 따라붙었습니다. 회장님, 다음 순서간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홀 한복판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어요. 할인은 똑바로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직선이었어요. 경비원이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회장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그는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얼굴에 그런 빛이 스쳤어요. 할인은 그의 앞에 서서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경비원이 굳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였어요. 할인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반지를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하트 문양, 테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반지였어요. 아주 오래된. 할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수도 웅성거림도 사라졌어요. 할인의 눈가가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참으려는 듯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 아래 뭔가 반짝이는 게 맺혔어요. 냉정하기로 유명한 서할인 회장이었습니다. 임원을 한마디로 잘라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 경비원의 손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반지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어? 홀 전체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경비원도 주변 직원들도. 할인의 목소리만 그 넓은 공간 안에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목소리가 홀 안에 가라앉고 난 뒤에도 한동안 그 말이 공기 속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수백 명이 숨을 죽인 채 그 자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경비원의 손을 붙잡고 서 있는 풍경.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장면이었습니다. 경비원 윤시우는 굳어 있었습니다. 손이 할인의 두 손 안에 잡혀 있었어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도 어색한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도 눈을 내리깔기도 어려웠어요. 그냥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고아원에 올 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서요. 잠깐 말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아버지 유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가락들이 조금씩 풀렸어요. 그러면서도 놓지는 않았습니다. 시우의 손을 쥔 채로 할인은 반지만 바라봤습니다. 테두리가 닳고 빛이 바랜 은반지. 하트 문양 주변이 손때로 까맣게 물들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누군가의 손가락에서 살아온 반지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더니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턱 끝까지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의 웅성거림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뒤쪽에서 작게 숨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비서실장이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할인의 팔에 손을 얹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자리를 옮기시죠. 할인은 처음엔 반응이 없었어요. 비서실장이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팔을 이끌었습니다. 그제야 할인이 천천히 시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손을 놓으면서도 눈은 반지에 붙어 있었어요. 시우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비서실장이 할인을 부축해 행사장 옆 복도로 빠져나가고 임원 한 명이 마이크를 잡으며 잠시 휴식 시간을 갖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색한 박수가 몇 번 쳐지다가 멈췄어요. 직원들이 술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35 모여서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어요. 시우는 자기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누군가의 손이 거기 있었습니다. 떨리던 그 손이 자신의 손을 꽉 쥐던 감촉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동료 경비원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야, 너 회장님이랑 무슨 사이야? 시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정말로 몰랐어요. 복도 끝 작은 응접실에서 할인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할인은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서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비서실장이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경비원.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신원 조사해줘. 비서실장이 잠깐 망설이다가 지금 당장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응접실에 할인 혼자 남았어요. 할인은 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서랍 쪽으로 눈길을 줬습니다. 여기는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서랍도 없었어요. 할인은 정장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나오면서 챙겨온 반지 케이스가 거기 있었어요. 그녀는 케이스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그것만 바라봤습니다. 열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유품. 그 말이 귓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행사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장이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이 돌았고 직원들은 더 묻지 않았어요. 시우는 퇴근 시간까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안내를 하고 동선을 정리하고 문을 닫았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가시지 않았어요. 퇴근길에 버스를 기다리면서 시우는 오른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늘 끼고 다니는 반지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보육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거야라고 하면서 건네줬을 때 손가락이 작아서 엄지에 끼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손가락이 커지면서 검지로 옮겼고 지금은 약지에 맞았어요. 한 번도 빼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가진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반지를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렇게. 버스가 왔습니다. 시우는 올라타면서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봤어요. 서울의 저녁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리던 것, 눈물이 흘러내리던 것, 차갑기로 유명하다는 서아린 회장이 경비원 하나 붙잡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퇴근 전에 이미 건물 안에 퍼져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시우는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은반지였습니다. 하트 문양 하나. 그게 다였어요. 이게 대체 뭐길래 싶었습니다. 저 여자는 왜 이걸 보고 저랬을까? 아버지, 유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돌았습니다. 한참 뒤에 시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가고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었어요. 시우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 시우예요. 발음이 아니라 잠깐 멈췄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 혹시 더 아시는 게 있으세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우는 창밖을 보면서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손바닥 안에 반지가 체온에 닿아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원장 선생님과의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시우야, 나도 아는 게 많지 않아. 네가 들어올 때 반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우가 그게 다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그게 다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우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어요. 오늘 하루가 이상하게 길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장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리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눈 아래 그늘이 짙었습니다.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시우 씨 기본 신원 조회 결과 나왔습니다. 할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장짜리 서류였어요. 이름, 생년월일, 주소. 그 아래 한 줄. 보호자 없음. 보육원 출신. 할인의 눈이 생년월일 위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비서실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부모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 쪽도 어머니 쪽도요. 더 깊이 파야 할 것 같습니다. 할인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해줘. 사흘이 걸렸습니다. 비서실장이 두 번째 봉투를 가지고 온 것은 사흘 뒤 오후였어요. 이번엔 서류가 여러 장이었습니다. 할인은 비서실장이 나가자마자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장은 소방서 구조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25년 전 화재 당시 기록이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와 타자로 친 글씨가 섞여 있었습니다. 종이가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할인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각 새벽 2시 17분. 건물 전소. 구조 인원 다수. 사망자 할인의 눈이 느려졌습니다. 사망자 중 성인 남성 1인 2층 내부에서 발견. 영아를 복부 쪽으로 끌어안은 자세로 확인됨. 남성 현장 사망. 영아 생존. 신원 미상.
할인이 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어요. 영화를 복부 쪽으로 끌어안은 자세.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할인은 서류를 든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종이 가장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아주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사망자 신원 확인 기록이었습니다. 인적사항 칸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도혁? 할인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 얹혔습니다. 글씨가 달아서 흐릿했어요. 할인은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짚었습니다. 도혁. 윤도혁? 숨을 내쉬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렸습니다. 다음 장은 병원 이송 기록이었습니다. 신원 미상 영하, 남아 추정. 화재 현장 구조. 병원 응급실 이송. 이송 시각 새벽 3시 44분. 그 아래 병원 담당 의사의 서명이 있었어요. 다음 줄의 이후 보육원으로 인계. 할인은 날짜를 읽었습니다. 화재가 난 다음 날이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가 그날 새벽 병원으로 옮겨져서 살아 있었습니다. 할인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그러고는 의자에서 등을 떼고 창 쪽을 봤어요. 창밖에 서울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을 보면서 할인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보육원 인계 기록이었어요. 담당자 이름, 인계 날짜, 아이 상태. 그 아래 한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아동 입소 시 목에 끈으로 된 반지 착용 확인. 유품으로 처리. 할인이 그 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목에 끈으로 된 반지. 할인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있던 반지 케이스를 꺼냈어요. 열었습니다.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트 문양. 테두리가 매끄러운 반지였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손가락에서 빼지 않았다가 그날 이후 케이스 안에 넣어둔 반지였어요. 할인은 그 반지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어제 봤던 시우의 오른손 약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낡고 손때가 밴 반지, 테두리가 다른 반지, 하트 문양. 자기 손바닥 위에 반지와 겹쳐봤습니다. 문양의 위치, 크기, 모양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할인이 반지를 케이스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윤시우 씨한테 연락해줘. 내가 직접 만날 거야. 비서실장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면담 자리를 잡을까요?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비서실장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할인은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소방 기록, 병원 이송 기록, 보육원 인계 기록. 낡고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딘가 서류함 안에 잠들어 있던 것들이었어요. 할인은 그중 사망자 신원 기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윤도혁이라는 이름이 적힌 그 줄 바로 아래 영아 생존이라고 적힌 그 줄. 두 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도혁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새벽 2시에 그 좁은 방 안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목에 끈으로 반지를 걸어두었어요.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있었던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할인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참으려고 천장을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서류를 손에 쥔 채로 울었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환하고 평온했습니다. 면담 통보를 받은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경비실로 직접 내려와 전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잠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짧고 정중한 말이었어요.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돌아가고 나서 동료 경비원이 옆에서 낮게 물었습니다. 너 또 왜 불려가는 거야?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시우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어요. 어릴 때부터 늘 곁에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걸 처음 봤던 날 원장 선생님이 작은 천주머니에서 꺼내 건네줬어요. 이건 내 아버지 거야. 잘 갖고 있어. 그때 시우는 6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뭔지, 유품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반짝이는 게 예뻐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나중에 크면서 의미를 알았고, 그때부터는 한 번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시우는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방이 보였습니다. 한쪽 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하리는 소파 쪽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이 아니라 소파였습니다. 맞은편 자리에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앉아요. 시우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하린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건 행사날 이후 처음이었어요. 눈 아래 그늘이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잔 얼굴이었어요. 하린이 테이블 위 서류 봉투에 손을 얹으면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놀랐죠. 시우가 괜찮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린이 잠깐 시우의 오른손을 받다가 눈을 들었어요. 그리고 봉투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고 누런 종이들이었어요. 25년 전에 있었던 화재 기록입니다. 시우의 눈이 서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소방서 기록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하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 화재가 난 빌라에 내가 살았었어요.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곳을 떠났고 그 뒤에 불이 났습니다. 목소리가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고르게 만들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하린이 정장 안쪽 주머니에서 반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25년 전 이 반지를 나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한 쌍이었습니다. 시우가 테이블 위에 반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신의 오른손 약지에서 반지를 빼서 그 옆에 놓았어요. 두 반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시우가 한동안 그것을 봤습니다. 같은 반지네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우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받아들이려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려는 것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눈빛이었어요. 하린이 소방 기록 첫 장을 시우 쪽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봐요. 화재 당시 구조 기록입니다. 시우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하린이 해당 줄을 손끝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성인 남성이 영아를 복부 쪽으로 끌어안은 자세로 발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남성은 현장에서 숨졌고 아이는 살아 있었어요. 시우의 눈이 그 줄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었어요. 손에 든 종이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남성 이름이 윤도혁입니다. 나와 함께 살던 사람이었어요.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린을 봤어요. 하린이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말없이 마주봤어요. 시우가 먼저 눈을 내렸습니다. 다시 서류를 봤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병원 이송 기록이었습니다.
신혼 미상영아. 생존. 이송 날짜. 그 아래 보육원 인계 기록. 할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 목에 끈으로 된 반지가 걸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우의 손끝이 보육원 인계 기록 위에서 멈췄습니다. 아동 입소 시 목에 끈으로 된 반지 착용 확인. 그 줄이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시우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뒤돌아서서 창 쪽을 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통유리 너머로 펼쳐져 있었어요. 넓고 환한 풍경이었지만 시우의 등은 그 풍경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저라는 게 어떻게 확실합니까?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생년월일이 맞습니다. 보육원 이름도 맞고 입소 날짜도 맞습니다. 반지도 맞아요. 시우가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할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윤시우. 보육원에서 붙여준 이름인데 성이 윤씨입니다. 아버지 성을 따른 거예요. 시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숨을 들이켜는 것 같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우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할인을 봤어요.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뭔가를 꾹 눌러두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그러다 한 걸음씩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멈췄습니다. 저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할인이 그래요라고 했습니다. 더 붙잡지 않았어요. 시우가 손잡이를 쥐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인 쪽을 돌아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화재 때 어디 계셨어요?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할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우가 잠깐 기다리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 끝이 조금 떨렸어요. 제 25년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 할인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눈가가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시우는 그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소리 없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에 할인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2개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시우가 자기 반지를 가져가지 않고 나간 것이었습니다. 할인은 그 반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어 시우의 반지를 집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자신의 반지 옆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지 통유리가 아주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인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의자에 앉아서 2개의 반지와 낡은 서류들을 앞에 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시우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 한쪽에 기대어 섰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등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감각이 오히려 좋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어요. 시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 회장실 안에서 봤던 것들이 눈꺼풀 안에서 어지럽게 맴돌았습니다. 누런 서류들, 나란히 놓인 2개의 반지,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말을 듣고 굳어버린 그 여자의 얼굴. 제 25년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신도 몰랐던 무언가가 따라 나온 것 같았습니다. 시우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우는 보육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어 들어가면 나오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담장이 오래되어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철제 대문에는 보육원 이름이 적힌 작은 나무 팻말이 달려 있었어요. 시우가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시우를 보자마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제야 왔구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놀란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시우가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어제 전화드렸잖아요. 원장이 그래, 알아라고 했습니다. 둘이 마주 앉은 건 오래된 나무 탁자 앞이었어요. 탁자 위에는 따뜻한 차가 2잔 놓여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저한테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화재 기록이요. 원장이 차잔을 2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봤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있다가 죽었다는 기록이었어요. 원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에 대해 남겨진 게 뭐가 있어요? 원장이 잠깐 시우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탁자 위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봉투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발행한 구조기록 사본이었어요. 할인이 보여준 것과 같은 서류였습니다. 시우가 꺼내서 읽었습니다. 이미 한 번 본 내용이었어요. 성인 남성, 영아를 복부 쪽으로 끌어안은 자세, 남성 현장 사망, 영아 생존. 다 봤습니다. 봉투를 다시 들어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 원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들어올 때 이 서류 한 장이랑 그 반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 이름도 연락처도 메모 한 줄도 없었어요. 시우가 봉투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럼 반지는요? 반지는 어떻게 있었어요? 원장이 말했습니다. 내 목에 끈으로 걸려 있었어. 병원에서 보육원으로 옮겨질 때부터 그렇게 있었대. 담당 선생님이 유품이라고 기록해뒀더라고. 시우가 오른손 약지에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손끝으로 반지 표면을 한번 쓸었어요. 하트 문양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아버지가 일부러 건 건지는 모르는 거네요. 원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르지. 그냥 끝까지 달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일부러 내 목에 걸어준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안고 있다가 같이 살아남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원장이 시우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날 밤 시우는 혼자 작은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캔맥주 하나를 따서 앞에 놓고 마시지는 않았어요. 그냥 차가운 캔 표면에 손바닥을 얹고 있었습니다. 골목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밥 짓는 냄새 같기도 하고 국 끓이는 냄새 같기도 했어요. 어릴 때 보육원에서 저녁마다 나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반지를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이것뿐이었어요. 기록도 사진도 목소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도 몰랐습니다. 이름만 알았어요. 윤도혁? 오늘 서류에서 처음으로 확인한 이름이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불 속에서 자신을 안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좁은 방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안고 있었어요. 기록에 나온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구구절절한 사연도 마지막 말도 없었어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시우가 캔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고 차가운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할인이라는 여자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어요. 회장실 소파에 앉아서 서류를 꺼내놓던 손, 반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던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우는 그걸 봤어요. 못 본 척했지만 봤습니다. 화재 때 어디 계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게 대답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시우는 반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말도 당부의 말도 없었습니다. 기다려라, 잘 살아라,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자기 몸으로 막았어요. 시우는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먼지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소리였는지, 웃으면 어떤 얼굴이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캔을 손에 쥔 채로 시우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아버지가 살려주고 싶었던 거겠지. 그냥 살아있어 줬으면 했던 거겠지.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몰랐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었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시우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건물 입구에 섰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자리를 잡았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받고 동선을 안내하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할인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비서와 나란히 걸으며 서류를 받아보고 있었어요. 시우 쪽으로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시우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할인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시우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할인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피했습니다. 서류 쪽으로 시선을 내리깔면서 그냥 지나쳤어요. 시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비서와 나란히 멀어지는 뒷모습이었어요. 어깨가 반듯했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딘가 딱 한 곳만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는 시선을 거두고 정면을 봤습니다. 다음 직원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했고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할인은 매일 같은 시간에 건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마주치는 건 하루에 두세 번이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점심즈음에 한 번, 저녁 퇴근할 때 한 번. 할인은 그때마다 시우 쪽을 보지 않았어요. 서류를 들거나 비서와 얘기하는 척하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시우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어요. 그냥 안녕하십니까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할인이 지나친 뒤에 시우는 항상 잠깐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어느 날 아침 경비실 탁자 위에 작은 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지였습니다. 안에 호두과자 한 봉지와 따뜻한 캔 커피가 들어 있었어요. 시우가 당직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뒀어요?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몰라. 아침에 보니까 있었어. 시우가 봉지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별말 없이 자리로 갔어요. 다음 날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귤 몇 개와 견과류 작은 봉지였어요. 그 다음 날엔 따뜻한 차, 티백과 사탕 몇 개였습니다. 동료가 진짜 누구야 이거 하며 웃었지만 시우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며칠 뒤 비서실 막내 직원이 지나가다가 경비실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가 망설이더니 작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챙겨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빠르게 가버렸습니다. 시우는 탁자 위에 귤 한 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차가웠어요. 한동안 그 감촉을 느끼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무렵 시우에게 메모 한 장이 전달되었습니다. 인사팀을 통해서였어요. 회사 사택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청서 양식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시우는 메모를 읽고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인사팀에 직접 내려가서 반납했습니다. 제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담당자가 그냥 회사 복지 제도입니다라고 했지만 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얘기가 비서실장을 통해 할인에게 전해졌습니다. 할인은 잠깐 아무 말이 없었어요. 비서실장이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요? 라고 묻자 할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다 혼자 작게 웃었어요.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비서실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있었지만 할인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오후부터 흐리더니 퇴근 시간 즈음에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시우는 우산이 없었어요. 퇴근하면서 처마 밑에 잠깐 서서 빗줄기를 봤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맞고 가자 싶어서 발을 내딛는데 뒤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세단이 건물 앞에 서더니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시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할인이 입을 열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짧게 말하고 걸었습니다. 빗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뒤에서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시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빗물이 머리에서 어깨로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시우는 걸음을 늦추지 않고 그냥 걸었습니다. 할인의 차가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기사가 출발할까요? 물었을 때 할인은 창문을 올리지 않고 있었어요. 빗속으로 멀어지는 시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비에 젖고 있었어요. 할인이 창문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짧게 말했습니다. 응. 차가 출발했습니다. 빗소리가 차 지붕을 두드렸어요. 그달 말이었습니다. 시우가 쉬는 날 오전이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외곽의 조용한 납골당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 국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우는 안으로 들어가 번호를 확인하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불빛이 은은했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칸 앞에 섰습니다.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구해준 사진이었어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웃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눈이 선했습니다. 시우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자기 얼굴이 어딘가 닮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확신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런 것 같다는 기분이었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앞에 놓았습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에 닿았어요. 아버지, 저 시우예요. 납골당은 조용했습니다. 복도 어디선가 다른 방문객의 낮은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시우가 사진을 보면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 만났어요. 아버지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반지를 끝까지 갖고 있었는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시우는 오른손을 들어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납골당 불빛 아래에서 은빛이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반지를 끼고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다만 마지막 순간에 이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지금은 그거면 됐어요. 납골당을 나오는데 입구 쪽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른 방문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낯이 익었어요. 검은 코트, 짧게 올린 머리, 할인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라고 한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려준 적도 없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인이 먼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고는 낮게 말했어요. 방해했다면 미안해요. 돌아서려는 것 같았습니다. 시우가 잠깐 그 모습을 봤습니다. 돌아서는 어깨가 작아 보였어요. 반듯하게 세우고 있었지만 어딘가 지쳐있는 어깨였습니다. 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셨으면 같이 들어가시죠. 할인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시우는 이미 납골당 입구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걸어 들어갔어요. 할인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교차하며 조용한 복도 안에 퍼졌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지금은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납골당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교차하며 울렸어요. 할인이 반 걸음 뒤에서 따라 걸었습니다. 시우는 앞서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혼자 가는 것도 아닌 딱 그 사이였습니다. 복도 중간쯤에서 시우가 걸음을 늦추며 멈췄습니다. 할인도 멈췄어요. 작은 칸이었습니다. 사진 액자 하나, 국화 한 송이,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진 속 남자는 웃지 않았지만 눈이 선했습니다. 할인이 그 사진을 봤습니다. 처음엔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났어요. 그 다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할인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진과 가까워졌어요. 손이 올라가다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유리에 닿기 직전이었어요. 결국 손을 내리고 그냥 섰습니다. 눈이 사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입모양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해. 시우는 옆에 서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할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는지 닦았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등이 보였고 그 등이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금방 멈췄습니다. 할인이라는 사람은 흔들리는 것을 오래 두지 않았습니다. 금방 등을 고추 세우고 숨을 고르는 게 느껴졌어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몇이셨어요? 할인이 잠깐 멈칫했습니다. 26이었어. 시우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봤습니다. 26. 자신보다 2살 어린 나이였어요. 납골당 복도 어딘가에서 낮은 기도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납골당을 나왔을 때 하늘이 흐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어요. 두 사람은 입구 앞 낮은 돌계단 위에 잠깐 섰습니다. 할인의 차가 주차장 쪽에 보였습니다. 기사가 멀찍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우가 먼저 계단을 내려서면서 말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할인이 시우를 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는지 잠깐 눈이 멈췄어요.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아니. 시우가 앞을 보면서 걸었어요. 그럼 같이 먹죠? 초대도 아니고 권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하고 걸어가는 거였어요. 할인이 잠깐 그 뒷모습을 보다가 따라 걸었습니다. 납골당 근처에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 나무 탁자, 플라스틱 의자, 메뉴판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두부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식당 안에 손님이 2 테이블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물을 가져다 놓으면서 뭐 드릴까요? 물었습니다. 시우가 메뉴판을 올려다 봤습니다. 된장찌개 2이요. 할인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시우가 주문한 것이 된장찌개였습니다. 할인이 그것을 봤어요.
잠깐 입술을 움직이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물컵이 탁자 위에서 작게 소리를 냈어요. 주방에서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식당 안에 퍼졌어요. 할인이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를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시우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탁자 위 나무결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가 탁자 위에 놓이면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할인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어요. 이거 좋아해? 시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반말이었어요. 어색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지스럽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나온 말 같았습니다. 시우가 잠깐 할인을 봤다가 네, 어릴 때부터요라고 했습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시선을 찌개 쪽으로 내렸어요. 도혁이도 된장찌개를 좋아했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방금 생각났다는 것처럼 말했어요. 시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둘이 천천히 먹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뚝배기에서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그 어색함을 조금씩 채웠습니다. 시우가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오른손을 들었습니다. 반지를 봤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빼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인이 그것을 봤어요. 시우가 말했습니다. 드리려고요. 할인이 눈을 들었습니다. 시우가 반지를 할인 쪽으로 밀었어요. 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건 반지가 아니라 가족이었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올리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냥 오래 생각한 끝에 나온 말 같았습니다. 할인의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반지를 집으려다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반지를 들어서 시우의 손 위에 다시 올려놓았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이 말했어요. 이건 내 거야.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니까. 내 건 내가 갖고 있으면 돼. 시우가 반지를 받습니다. 할인이 받습니다. 반지가 그 사이에 있었어요. 잠시 후 시우가 반지를 집어서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뚝배기에서 찌개가 조용히 끓고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할인의 차가 주차장 끝에 있었어요. 기사가 문을 열려고 다가왔습니다. 할인이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시우를 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시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버스 타고 가요. 태워줄게. 괜찮아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거절이었지만 딱딱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은 그게 편하다는 말 같았습니다. 할인이 더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우가 돌아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그 뒷모습을 봤어요. 몇 걸음 걷다가 시우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로 말했어요. 회장님. 할인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 아직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할인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평하게 유지되려고 했지만 끝이 조금 흔들렸어요. 괜찮아. 얼마든지 기다릴게. 시우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인은 그 뒷모습이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펄럭였어요. 할인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끝에 반지 케이스가 닿았어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무게를 느끼며 서 있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기사가 어디로 가실까요? 물었습니다. 할인은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시우가 사라진 골목 모퉁이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골목이었어요.
본사로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납골당이 뒤로 멀어졌어요. 하리는 창에 기대지 않고 등을 곧게 세우고 앉았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어요. 손끝이 주머니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시간이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람이 지금 서울 어딘가의 버스 안에 타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반지를 끼고 된장찌개를 좋아하며 조용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자라 있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말과 엄마라는 말 사이에는 아직 넘어야 할 시간이 있었어요. 할인도 알았고 시우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두 사람은 같은 복도를 걸었고 같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오늘은 충분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이 흘렀습니다. 늦은 오후의 햇빛이 빌딩 유리에 부서지고 있었어요. 하리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조용히.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